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지보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매대표 김현조입니다. 지난번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고 진행한 콘텐츠에서 보니까 우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현대자동차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 우선주의로 가는 것이 어떤 좀 일견 이해가 가는 요즘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분을 또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 경제학과 김양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목이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의 모색과 IPEF 외교원에서 작성한 마지막 보고서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네이버에서만 한 13,000 조회가 됐던데 사실 재미없는 이슈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본 거 보고 야 이거 참 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쓸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등 때밀려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그 외교원에 가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있었던 그 지난 3년이 격동의 세계사가 지나간 시간들이었어요. 저 가서 일주일 있다가 일본에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터졌고 조금 그렇죠. 좀 1년 정도 지나서 숨 좀 돌릴만 하니까 코로나 터졌고 그 이후에 조금 좀 숨 좀 돌릴만 하지도 않게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마지막에는 아직도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더 이상 경제만 따로 외교안보만 따로 어떤 해법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왔는데 공교롭게도 경제하는 사람이 외교안보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슬슬 일본에서 경제안보 전략 만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거대 담론 수준이지 그 어떤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는 경제안보 전략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좀 베이스로 해서 한번 좀 만들어 본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미국도 이제 계시는 동안 트럼프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일본도 이제 기시다 내각의 출범 한국도 윤석열 정부 그러네요. 정권 다 바꾸셨네요. 3년 동안. 어쨌든 이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현재 외교 전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안보와 경제를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낯설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경제 안보라는 게 굳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좀 한국형 경제 안보는 어떤 전략과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참 그거에 좀 일단 좀 뚜껑을 열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을 얘기를 할 때 제 첫 그 출발점은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의 그 경제안보적 정체성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 낯설지도 모르지만 경영학에서는 아주 익숙하게 쓰고 있는 하나의 이제 툴, 수법이 수업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네 가지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나름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강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겁니다. 한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출 중심. 그러니까 대외 의존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개방적인 경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전후의 폐허에서 일본에서 지금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갖게 된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나 이 10위 선진국 중에서 가만 보면은 식민 지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어딜까요? 캐나다하고 한국.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구사하지 않은 나라. 다른 개도국이 봤을 때 미국, 캐나다, 영국 너무 먼 나라예요. 그러나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 한국은 그런 면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쳐서 다른 나라에 특히 개도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나라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도 드러났지만 이 위기 극복이 국민적 스포츠 아닌가요? 그렇죠.
DNA 안에 그것도 강점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위기 극복이 쉽고 특히 어떤 그 중앙 집권제가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앙 집권제 싸우는 국민들도 중앙 집권적으로 결집이 쉬워요. 예. 그런 것들을 중요한 어떤 강점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IT 강국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요 최근에 뭐 그제도 이제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왔는데 소프트 파워 면에서 문화 강국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 아, 맞네요. 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약점은 뭘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약점 대중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 시장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원천 기술, 핵심 소재, 광물 같은 거 부존 자원이 되게 취약한 나라죠. 전반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분단 국가예요. 그래서 늘 안보 불안이 상수로 존재하는 나라.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많이 얘기되어지는 거. 패권국 사이에 낀 나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한국을 둘러싼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살펴보자 했을 때 먼저 저는 위협 요인부터 좀 보고 싶습니다. 위협 요인 뭐냐? 아까 말씀드린 분단 국가고 하다 보니까 늘 주변에서 지정학적인 위험성 안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제조업 강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기예요. 우리의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지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기술 격차를 확 못 벌렸다. 그렇죠. 지금 사실 거의 중국이 목 밑에까지 쫓아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도 상당히 좀 비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지역은 소위 말하는 세력 전이가 2중, 3중으로 걸쳐 있어요. 동북아에서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미중 세력 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내에서는 또 1중 세력 전이가 있어요. 예. 또 한일 세력 전이가 있어요. 한중 세력 전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바람 잘 날 없는 늘 싸우고 있고 늘 갈등하고 있고 늘 분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출렁이는 바다. 그렇죠. 늘 바람 잘 날 없어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국 사이에 끼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한 위험성도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이 위험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우리가 위험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일본이나 독일 같은 제조 강국 우위에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적으로 오래전만 하더라도 금형기술, 금형. 예.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어느 날 이게 뒤집어졌어요. 왜냐? CAD가 도입되면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예. CAD가 도입되면서 그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했던 그 숙련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모듈화가 이런 또 비슷한 현상을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IT 기술을 잘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발전의 여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것들이죠. 또 하나는 물론 제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심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제조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부각이 됐죠.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가치라는 게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들이 한국의 제조업 능력이거든요. 요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패권국가 사이에서 끼어 있어서 힘들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양쪽 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 부분도 한번 기회 요인으로 발상을 전환하면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슬프기도 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보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요. 안보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분단 국가라서 계속 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예. 그것이 지금 글로벌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터진 엄청난 글로벌한 방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방산 산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처한 위험 요인을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또 기회 요인으로 바꿀 수 있는 양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의 목표는 강점을 최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위험 요인을 최대한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그것이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의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 선생님,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가장 기억났던 것이 상호 의존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학 분석을 보면 바로 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정학적 갈등과 이것이 경제로 직결되는 부분들이 아주 상호 그렇죠.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경제를 하는 사람은 상호 의존성이 국가 간의 충돌을 예방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상호 의존성이 오히려 이것을 무기화하는 여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호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늘 무기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상호 의존성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지정학적인 안보 불안이 결합됐을 때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여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점이 좀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 스와트 분석을 듣고 야, 조선 책략이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제 청나라 싸움에 써준 거지만 조선 책략이라는 게 한국이 어떤 외교 정책을 펴나가야 될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점을 강점으로 위협을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론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좀 쉽진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은 신냉전이라고 읽기보다는 보호주의의 진영화 시대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신냉전으로 얘기하기 전에는 지금의 갈등 구도의 핵심은 가치나 이념은 아니거든요. 역사의 종언이라는 표현도 있듯이 이미 가치와 이념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은 사실은 일단은 일단락 됐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보다는 워낙 상호전성이 긴밀하게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냉전 구도가 살아나면서 냉전 질서가 살아나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단독으로 못해요. 그래서 혼자 대중 봉쇄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방과 동맹과 스크럼을 짜는 보호주의 진영화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호주의 진영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진영 간에 나타났던 국제 교류가 차단이 되면서 이것을 진영 내 교류로 대체를 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미중 간에 교류했던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 미국은 이것을 한국이나 일본, 대만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 분석에 기반해서 한국이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보호주의 진영화가 가져오는 위협 요인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것이 창출해내는 기회 요인을 포착해야 된다라는 거죠.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세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배제로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아주 큰 충격을 줬잖아요.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뺐단 말이에요. 미국의 IRA 이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왜 이런 그 조치가 나왔을까요? IRA를 보는 국내의 시각이 저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내지는 일국주의적인 시각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IRA 자체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보호주의 진영화의 대표적인 한 사례입니다. 그 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IRA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봐야 됩니다. 한국은 이걸 통해서 한국의 자동차가 피해를 본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일면적이라는 거죠. 일국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큰 틀에서 세입 세출 구조를 대대적으로 전환시켜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게 하나 크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늘리는 세출의 대부분을 4,370억의 84%를 그린 전환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거 하나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고민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그린 전환을 안 하면 안 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주목해 봐야 되고, 그걸 움직이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결국은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과도하게 한국이 자동차가 피해를 입는다만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보호주의 진영화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안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닌 누가 미국의 배터리 산업에 미국의 그린 전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중국을 미국이 막아준다라는 것을 보호주의 진영화 구도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중국을 떨어뜨리는 대신에 그 자리를 미국은 우방이나 동맹과 같이 채우려고 해요. 이게 보호주의 진영의 전략이고 그 기회를 봐야 된다라는 자동차에 거죠. 있어서는 약간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네.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IRA를 해석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에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플러스 효과를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그걸 어떻게 최대화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죠. 근데 당장 또 뭐 반도체나 배터리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 타격을 입는데 네. 제가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네. 저하고 이름이 같은 전에 통상교섭본부장 하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네. 네. 이 양반이 지금 언론에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건너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랬더니 캐나다 같은 데로 현대차가 저 미국에 많이 공장 짓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북미의 적이니까 네. 네. 캐나다로 옮기겠다고 해서 미국 조지아주 유권자들을 건드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미국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이 부분을 전개를 하고 있냐면은 이건 결국 이제 제도 설계의 능력인 것 같은데, 그 가치 사슬에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끊어내면서 보조금을 줍니다. 예. 끊어내면서 세액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예컨대 핵심 광물의 경우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배터리 부품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완성차 조립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캐나다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핵심 광물의 경우에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 캐나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부품의 미국산 제조 혹은 조립이어야 돼요. 그 비율이 50%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29년에는 100%까지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죠. 조립은 미국에서 하고 조립은 미국에서 하고, 그러니까 단 이게 이제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혜택을 다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이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은 그 고급 SUV라든가 비싼 승용차에는 혜택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소득이 $300 이상인 소비자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근데 아직 우리 차는 대부분 그 아래 세그멘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그린 전환에 매우 중요하고 미국 입장에선 자동차 산업이 아주 중요한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몇몇 기업을 국내에 유치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핵심 광물에서 그 아래 단계인 그 배터리 부품, 그다음에 완성차까지 전기 자동차의 산업 생태계를 국내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주 용의주도하게 그 공정별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와서 미국에서 투자를 해야만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런 부분들을 한국은 그러면 반대로 이래서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만 하면은 안 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국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미국이 혜택을 공정별로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주면서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를 미국에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인센티브를 한국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 한국의 전기차 국내에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을 좀 벤치마킹해서 좀 잘해라는 그렇죠. 말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보조금을 받는다 못 받는다가 아니라 전기차 생태계가 이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핵심 광물 만드는 업체, 배터리 부품 만드는 업체가 전부 다 미국으로 가버리면서 국내에 전기차 만드는 생태계가 공동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또 하나는 자,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미국 시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시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거죠. 김 선생님 굉장히 깊으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 보고도 미국 가서 불이익 받는다 걱정하지 말고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부가 연구를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실행도 하고. 미국은 그런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국내에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걸 갖다 도메스틱 밸류 체인 국내 가치 사슬을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국내에서 어떻게 만들고 시장을 대체 시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제 올해 반도체 지원법으로 반도체 투자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수출 주요국인 우리는 상당히 기대감도 높았고 어쨌든 삼성전자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우리가 투자를 약속했었는데 이 반도체 분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상호 이익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호주의 진영화 차원에서 봤을 때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에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반도체를 어떻게든지 미국은 중국을 끊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국의 지위는 어떨까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미국이 막아주지 않는다면 과연 한국의 반도체는 미래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큰 틀에서 일단은 미국한테 고마움을 표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과도하게 그렇게 동맹과 우방을 이용만 할 뿐이지 상호 윈윈 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을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전기차 반도체에 이어서 또 바이오도 미국이 이번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이 물론 어느 나라나 가장 미래 먹거리라고 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지만 그 파편은 우리가 맞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제가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문제의식의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맨 처음에 IPEF 나오니까 IPEF 갖고 막 온 나라가 막 휘둘렸어요. 그 다음에 치포, 그 다음에 IRA, 이제 또 바이오. 매번 그때그때 일이 터질 때마다 이례적으로 단편적으로 휘둘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흐름을 관통하는 그 맥이 무엇인지 기조가 무엇인지를 읽어내고 그때그때마다 이례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우리 나름의 원칙 나침반이 있으면은 조금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바이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미 올해 2월에 미국이 그 이전에 이제 4대 핵심 품목 공급망 재편한다 얘기했고 이미 그 안에 바이오는 들어가 있었어요. 4대 품목이 처음에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바이오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대 품목으로 뭐 군소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유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10개 품목은 앞으로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처럼 매번 냄비처럼 휘둘리고 말 것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주의 진영화 기조는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이너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플러스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양면을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가면서 플러스를 크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백신 위탁 생산하는 것을 한국을 파트너로 잡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인도도 사실 제너릭 같은 거 잘 만들거든요. 복제약. 근데 왜 인도를 패스하고 한국으로 왔을까요? 마지막 퍼즐이 있습니다. 인도가 만드는 그 원료 API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핵심 품목에서 탈중국화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하나의 퍼즐을 풀려면은 인도도 빼야 돼요. 그래서 어렵사리 한국에서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플러스 측면도 있고, 반면에 지금 이제 바이오 얘기 나오면은 반도체 그랬듯이 대용량 배터리 그랬듯이 또 국내에서 하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컨대 IRA도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국내에서 다 원하는 대로 될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핵심 광물 중국이 여전히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국내 생산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미국 내에서 다 올인을 해버렸을 때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한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동맹과 오방과 같이 해가지고 서로 품앗이 하자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 신뢰 가치 사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신뢰 가치 사슬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정작 동맹이나 오방한테 별로 신뢰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신 그렇게 해서 과연 신뢰 가치 사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것들 저는 계속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요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잘 따지는 것도 외교력이다. 그렇죠. 같이 살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중국하고 미국을 소프트 파워 경쟁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이 요구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동맹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중국이 어떻게 표정 지을까? 당신이 그게 바라는 바냐? 길게 보자. 길게 보자. 근데 이 정부는 또 말로는 뭐 친미한다고 하면서 어제 이잔수 또 만나가지고 뭐 중국 언론은 지금 막 열광하고 있대요. 그리고 펠로시는 안 만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저는 거듭 왜 경제안보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본 방침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미국도 중국도 한국은 어떤 나라, 한국이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핵심 이익이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우리의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허무는 것은 우리는 양보 못해. 상대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누가 오든 안 오든 만나든 안 만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관된 행보를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일관된 행보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외교의 가장 큰 난제라고 할까요? 외교의 원칙이 분명한 독트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명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나 아니면 확실한 핵심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면 대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 그럭저럭 통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거듭 보호주의 진영화를 얘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보호주의가 진영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전략적으로 이쪽도 친하고 저쪽도 친하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친한 나라끼리 편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만 혼자 전략적 모호성 얘기가 있으면은 국제 미화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안 통한다라고 하는 거,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듭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중국이 과연 미국의 그런 전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은 보조금이나 이런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중국이 멕시코 쪽에 제조업 공장들이 이미 상당 부분 증설하고 있고, 포장만 사실 멕시코산이지 핵심은 중국산이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미국가 또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호 의존성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라고 미국도 이해는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캐나다도 EU도 나름대로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핵심 부품, 핵심 품목에선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수출 통제라든가 하는 제도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그렇게 쉽게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할 수는 없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 나름 6가지 방향성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점진성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코스트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숨 돌려가면서 대응 가능한 여건이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게 보호주의 진영화예요. 보호주의 진영화라는 풀밭을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 것이냐, 요 궁리를 많이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기회 요인에서 발상화 전환해서 어쨌든 기술 우위를 계속 지키도록 하고 좀 능동적인 외교를 펴라 이 말씀 같은데, 과연 우리 정부가 그런 역량이 있을까요? 사실 아까 제가 소프트 파워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좀 우리가 냉정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갖게 된 소프트 파워, 문화 강국 주역이 누군가요? 민간이에요. 민간이에요. 그러나 소프트 파워의 최고 정점은 총화는 외교력이죠. 그런데 한국은 아까 제가 식민지배, 제국을 경험하지 않고 10위까지 올라선 나라라고 했잖아요. 역사의 아이러니일 수도 있는데 불편한 진실은 대부분의 나라들의 외교 역량의 뿌리는 제국의 경영에 있거든요. 예. 그게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아웃소싱이 가능해요. 민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교는 아웃소싱이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의 소프트 파워는 민간이 주역이었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외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미국의 그늘에 가려져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충 따라가면 되는, 그리고 사실 그 수혜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미국만 쫓아갈 수 없고, 이제는 과거처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내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전보다 훨씬 더 주목받게 돼요. 외교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날 생겨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 외교는 엄청나게 힘든 전환기에 왔고, 앞으로 엄청나게 유능한 노련한 외교를 필요로 하는데 쉽지 않죠. 외교라고 하는 게, 외교부만 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실부터 각 부처까지 다 정말로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경제 안보가 따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는 상황에서는 외교부가 통상 과학기술 다 잘 해야 되고, 산업부가 외교 안보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도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도전이죠. 참 김양희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나, 오늘 상당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 있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잘하면 가능하겠다. 근데 정부가 좀 잘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2달 만에 메디치 보라에 출연을 하셨는데 함께 하신 소감 정리하시면서 또 오늘 강조해 주실 말씀, 정리하는 말씀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제가 한국형을 얘기하고 경제안보 전문가라는 호칭을 얻었지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안보를 오남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너무 과하게 휘두르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남용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돌아서서 중국이랑 협력이 스스로 어려운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상당히 슬기로워하고 가급적 범위를 좁혀서 좀 더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보가 너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국가가 자꾸 전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안보의 범위를 좀 축소를 하고 오남용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양희 선생님의 어떤 깊은 지식 또 폭넓은 정보와 날선 어떤 판단력에 의해서 경제안보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하셨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걸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에 역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실 있고 실력 있게 대응하자. 조용종. 일본이 그런 건 사실 잘하잖아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메보라의 많은 정치자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깊이 한번 경제안보에 대한 얘기를 좀 세계에 들어가면서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세계와 경제를 제대로 읽고 관점을 제시하는 메디치보라. 다음 시간에도 정확한 정보, 새로운 시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김양희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